자, 유인물 밑에 그 페이지가 넘버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자, 1, 2, 3, 4, 5까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저 홈페이지에도 공지했지만, ES 배울 거라고 했죠, ES? 떳떳해요? 봅시다, 그러면. 자, 유인물 1페이지 일단 펴보시고, 1페이지. 자, 2018년도에 이게 변경되는 게 하여튼 각 과목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주변을 잘 정리해서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뷰,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 그 교재는 어드밴스 어카운팅은 변경된 게 없었으니까 그냥 2판 갖고 계신 걸로 계속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게는 이게 이제 2판파랑 3판파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2판 교재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비영리 2장이 변경이 된 거니까 그걸 PDF로 올라가 있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걸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2장만 교체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3판 갖고 계신 분은 3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정규 교재를 그대로 쓰는데 비영리는 2판, 3판이 좀 다르니까 2판은 2장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나중에 PDF 파일로 올려주면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커 리뷰가 문제인데요. 베커 리뷰가 여러분들 다 2017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걸로 풀어주고 싶지만, 일단 올드기의 문제도 많고요. 또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된 것도 또 새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2018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2018, 특히 뒤에 시뮬레이션 위주로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재 구입하는데 한 2만 원인가 들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뒤에 시뮬레이션만 필요하니까 그 부분만 그냥 카피를 좀 하시든가 해서 하여튼 잘, 대처를 잘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퀘스천이라고 해서 뭐 두꺼운 책도 구입했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맨 마지막에 풀 거예요. 그렇다고 반품하지 말고. 맞아. 왜냐면 이게 띄엄띄엄 풀리니까 전에 해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리뷰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그 12번째 시간에 쭉 몰아서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거는 평상시에 들고 다니지 말고 마지막 날 딱 가져와라. 그럼 딱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한 반은 그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오늘처럼 핸드아웃을 나눠줄 겁니다. 그럼 핸드아웃은 이제 그 TBS 우리 교재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을 해서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거니까 그 시뮬레이션 정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갭 중에 이제 우리 책에 반영 안 된 거 유인물로 추가로 드리는 거니까, 유인물도 밑에 이제 그 페이지 넘버링을 항상 하니까 자기가 누락되지 않게끔 항상 잘 챙기면서 갖고 다니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랑 거버는 12번 진행하는데 7번 어드밴스고 5번 거버먼트로 갑니다. 그리고 MCQ는 거의 안 풀고요.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위주로 가고, MCQ는 마지막에 RQ, 릴리즈 퀘스천 할 때 그냥 쭉 몰아가서 그 한 해에 한 40에서 50문제니까 4개년도면 한 200문제 되겠죠. 그럼 4시간 동안 200문제를 이제 그 인터 빼고 하면 아마 한 20, 30문제 될 거예요. 그걸 마지막 날 쫙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순서는 우리 배운 어드밴스 순서대로 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예습이에요, 예습. 반드시 예습을 해갖고 오고, 그럼 정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설명 안 해요. 예를 들면 템포러리 디퍼런스가 뭐고 퍼머넌트 디퍼런스가 뭐고 그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알았다고 치고 그럼 이제 종합 문제를 접근하면서 같이 정리하는 거 해보려고 하니까 하여튼 이 문제 저 문제 다 풀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문제풀이를 주로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갖고 딱딱 예습을 해갖고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거 맨 밑에 노티스를 좀 잘 읽어보세요. 자, 알다시피 4월 1일부터 이제 엑셀이 추가되죠. 4월 1일부터 엑셀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럼 대부분 4월 1일 이전에 가나요? 이후에 가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4월 1일 이후에 가신 분들은 엑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어카운팅이랑 오디팅은 뭐 준비해봤자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BC 있죠, BC. B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낸스 함수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리뷰 시간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일단 조금 개인적으로 엑셀 따라잡기를 좀 하셔야 돼, 일단. 자, 그 다음에 뉴갭은 우리 정부의 어드밴스는 6장, 7장이 변경된 거죠. 6장은 잘 알다시피 인베스트먼트죠.
그래서 주식이 바뀌었죠. 채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식이 변경된 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7장은 수익인식 기준이죠. 그래서 수익인식 기준이 5단계 수익인식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정부회계는 2장이죠. 비영리 회계가 URTR, PR이 다 없어지고, 그죠? 두 가지로 다 구성된 거니까, 그거 맞춰서 다시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CQ 50% 계속 가고, TBS 50% 계속 가는데, TBS가 이제 9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8개. 그래서 구성 숫자는 8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이제 그 시험 발표 날짜도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1월, 2월까지만 보는데, 이제 3월달 10일까지 다 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니까, 그 틈을 잘 연구를 잘 하시고, 그럼 3월 10일까지 시험 보면은 결과는 3월 20일 날 딱 거의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자기 일정에 맞춰서 그 발표하는 날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을 이제 제 과목은 아닌데, 이제 그 AICPA 협회 가서 보니까, 요번에 세법이 많이 바뀌었다며요. 몰랐군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엄청, 근데 바뀌긴 바뀌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바뀌다 보니까, 그걸 바뀐 걸 가지고 1월에 낼 수가 없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출제를 한대요, 7월 1일부터. 그러면 7월 1일부터 뉴텍스고, 7월 1일 전까지는 올드텍스로 시험을 낸다면, 그럼 지금 레귤레이션은 올드로 보는 게 유리하겠어요? 뉴로 보는 게 유리하겠어요? 올드로 보는 게 유리하겠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올드가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반기면 그 최대 시험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6월 10일이니까 계획을 잘 짜시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로 정도는 들었다. 그럼 텍스 정도만 빨리 동영상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면 6월 10일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걸 듣지 말고 레귤레이션을 해서. 왜냐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뀔 거니까 새로운 시뮬레이션은 안 만들겠죠. 그럴까요? 이제 바뀔 건데 뭘 새로 만들겠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형태 그대로 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엄청 바뀌는데 뭐 새로 옛날 거를 없어질 걸 새로 뭐 개발하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출제 유형 비슷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기일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7월 1일 이후에 이제 뉴로 가면, 그러면 기출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럼 결국 7월 8월은 또 시행착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7월 8월보다는 그냥 4분기 때 보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계산해서 잘 계산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레귤레이션은 오히려 저게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듣고 그러면은 1, 2월에 완료할 수 있잖아요. 정규 강의를. 그럼 빨리 리뷰 듣고 해가지고 6월 10일에 맞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아들었죠? 무슨 얘기인지? 네, 하고. 네. 자, 2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게 뭐가 바뀌는 게 많아요. 근데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디도 바뀌었다고 들었죠? 저만 들리나요? 그래서 오디는 3분기부터 뭐가 바뀐다고 하니까는, 그럼 그것도 줄을 잘 서서 하여튼 오디는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디도 많이 바뀐다고 하니까, 하여튼 줄을 잘 쓰시라고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 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테스트리 박스도 잠깐 소개를 하면, 자, 테스트리스트 박스 가기 전에 1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1페이지 다시 가보면. 자, 아까 노티스 1번 가보면 AICPA 홈페이지는 알죠? 한 번은 가봤죠? 꼭 가보세요.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그 홈페이지 그 주소 그대로 치어서 들어가 보면 엑셀 기능을 걔네들이 동영상으로 시연하는 게 있어요. 그럼 4월 1일 이후에 보실 분들은 그걸 좀 확인하고 그럼 엑셀을 어떤 기능을 내가 좀 숙지를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이해를 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베커는 그 엑셀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가 없는 게 엑셀은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니까 걔네들하고 저작권 협의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AICPA 협회는 그걸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엑셀을 할 수가 있는데 베커가 MS랑 이렇게 협의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베커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베커가 그걸 해주고 싶어도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엑셀을 줄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엑셀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할지는 거기 동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요구하는 엑셀 기능이 뭔지는 좀 보란 말이에요. 보시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유인물 2페이지로 가서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건 빨리빨리 할게요. 자, 테스트릿이 5개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일단. 첫 번째 테스트릿은 MCQ 33개예요. MCQ 33문제면은 배점은 몇 점이에요? 25점이라고 했죠, 25점. 그다음에 두 번째도 MCQ 33문제니까는 25점이다, 이렇게 하시고. 전에 타임 버짓을 좀 하라고 했죠. MCQ 저 한 박스 푸는데 몇 분 투자 그랬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떨어지는 실패 원인 1위가 타임이라고 했죠, 타임. 그러고 가니까 이제 엮이는 거예요. 딱 저 박스는 언제 끝낸다, 딱 타임 버짓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분 안에 끝내라고 했죠, 50분 안에. 원래는 균등하게 배분하면 60분 정도 들어가지만, 시뮬레이션은 뒤에 뭐가 나올지 기대되잖아요. 짜릿하잖아. 그러니까 한 50분에 끝내고, 제일 좋은 건 10분 남기고 끝내라고 했죠, 제가. 마음속에 10분 정도 충당감을 들고 가서 10분 정도 남기고 끝내는 게 사실 좋단 말이에요. 딱 아슬아슬하게 끝내는 것보다 딱 끝났는데 한 10분 남았다. 그게 오히려 더 잘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보수적으로 잘 접근한 거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몇 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100분이죠, 100분. 그래서 100분에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TBS예요. TBS 첫 번째 TBS는 2개 나오죠, 2개. 그 다음에 3개 나오고 3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 부분이 전에 정규 수업 시간에는 4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3개로 이제 수정이 된 거니까 이거 3개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여기 배점은 50%고 여기 배점도 50%인 건 잘 보시고. 근데 여기에는 몇 분 투자해요? 100분 투자하고, 여기 몇 분 투자해요? 130분 투자하면 240분 중에 10분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분은 그냥 충당금으로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시간 남긴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실제 모자랄 때 이제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하여튼 플러스 10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잘 알다시피 이 5개 중에 언제쯤 휴식이 가능해요? 그런 것도 좀 알고 가란 말이에요. 거기 잘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니까 더 잘 봐요. 잘 보면은 어디쯤에서 휴식이 가능해요. 그럼 세 번째 테스트 끝나고 네 번째 갈 때 중간에 15분 브레이크 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하니까. 결국 4시간 15분 동안 보는 거죠, 시험을.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갈 때 15분 멈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기 주의하라고 했죠, 여기. 이 2개니까는 아무래도 큰 문제가 들어갈 확률이 크죠. 그럼 큰 문제를 다 푸는 것도 좋지만 타임 버짓을 어겨갖고 풀어버리면 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결점문제표는 셋 중에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때 딱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이쪽에서 쫓기다 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저쪽도 자기 시간 배정을 잘해서 잘 얼룩해서 하시라고. 하여튼 그 불합격 1등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타임이라고 했죠, 타임. 문제 풀다가 하여튼 컴퓨터가 꺼지면 가는 거니까는 하여튼 시간 배분 잘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하시라고. 그래서 요거 수정된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그 그림 보세요. 자, 그럼 그 AICPA 협회에서 만든 새로운 그 CBT 버전의 이제 그 샘플을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테스트릿 세 번째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그 흰색으로 돼 있죠. 알아듣죠? 뭔 얘기인지. 그럼 거기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거기 보시면 아이콘 중에 엑셀 아이콘 보여요? 거기를 탁 누르면 엑셀이 실행이 된다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삼각표도 이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현금 흐름표도 혼자 엑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엑셀을 그동안은 템플릿을 짜줬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엑셀로 그걸 구성해서 이 틀을 짜가지고 제출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 협회 동영상을 보세요. 그쪽에서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하여튼 그걸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그래프는 계산기인데,
계산기도 꼭 그 협회 거 계산기를 꼭 사용을 해보세요. 들어가셔서 특히 메모리 있죠, 메모리. 메모리가 어떻게 잘 활용이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미리 연습을 좀 하고 가야겠죠, 이제. 한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거는 이제 리서치에서 거기다 이제 검색어 집어넣으면은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요즘은 이제 리서치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리서치 없이 8문제 다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문제는 찾아서 붙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협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서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리서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해당되는 그 갭을 찾아서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그 맨 밑에 해답에다 적는 건데, 맨 밑에 해답에 그 세 자릿수씩 그 갭의 그 코드가 있죠. 그거 치는 것도 알죠. 그것도 연습을 하고 좀 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리서치가 그게 나오면 또 치명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표는 또 왜 제가 한 거냐면, 이것도 이제 연습 안 하면 또 시험장 가서 당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네모칸 보시면 어카운트 네임이 있고 데빗 크레딧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카운트 네임에 이제 그 공란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계정이 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다 해봤으니까 알 것 같고, 그 어카운트 네임 바로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붕괴 안 넣는 회계 처리가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다가만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 누르면 어카운트 네임을 누르면 마우스 그 계정에는 노엔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노엔트리가 답이면 그 위에다가 노엔트리 리퀄인데 거기다 딱 클릭하고 나오시면 된다고. 알아들었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거기 협회 사이트 가서 꼭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시라고. 우리 해답 중에 또 노엔트리가 많이 있잖아요. 분계 넣는 것 중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식으로 거기다 클릭하게 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어쨌든 이 네 과목 전체에 2018년도 변화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한 후에 과목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시험을 봐야겠다는 걸 좀 생각을 좀 하란 말이에요, 일단. 그럼 우리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뉴갭이 현재 몇 개예요? 3개죠, 3개. 인베스트먼트랑 수익 인식 기준이랑 그다음에 비영리 회계 그 3가지니까 그 3가지를 이제 추가로 여기서 같이 준비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딧은 7월 1일인지 10월 1일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개인이 물어봐요, 나중에. 하여튼 하반기나 하여튼 4분기에 엄청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오딧도 웬만하면 언제 봐야겠어요? 상반기에 봐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확실하게 7월 1일부터 뉴 텍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템포리 양식이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양식으로 하면 재밌겠죠. 그 재밌는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레귤도 상반기에 보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4월 1일 날 등장하는 엑셀 기능에 대비하여 특히 파이낸스 중에 이제 MPV나 IRR 이런 거는 좀 연습을 해야겠죠. 특히 IRR 같은 경우는 그 엑셀 함수를 할 줄 모르면 계산기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BC 리뷰 때는 설명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조금 엑셀 연습을 썸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목 변화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계획을 잘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면은 우리한테 또 대표적인 기회인 중에 하나가 정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오디 시간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 감사 제도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지정으로 바뀌죠, 지정. 그럼 몇 년이에요, 지정? 3년이에요, 3년. 그럼 자유수임 6년 한 다음에 지정 이제 3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소급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 자유수임을 했으니까 2020년도부터 무조건 지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상장 기업의 한 60에서 70%가 지정 대상이라고 한다 이게요. 그럼 지금 회계법인, 빅4 회계법인의 감사 파트는 입이 찢어지겠죠.
그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된 독립성 있는 감사를 해보는 거잖아요. 영수증 가져와! 이렇게 하겠죠. 의견 거절!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한 감사를 3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6년 동안은 을을 해야지. 3 갚했다가 6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회계법인의 감사부서가 서로 가려고 인기부서가 됐겠죠. 또 로컬에 있는 회계사들을 다 지금 스카우트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 채용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럼 제가 볼 때 그 제일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 2019년도거든요. 2020년도부터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올해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합격을 해야겠어요? 지금. 되도록이면 지금.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2018에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합격증을 딱 받아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주메에다가 이제 합격했다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놀지 말고 IFRS 공부를 해야겠죠. 예? 근데 혼자 자율적으로 하면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IFRS 공부의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 한국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그 IFRS 회계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공부를 좀 하고 그 1차 시험 가서 한번 보세요, 직접. 그것만 봐요, 그것만. 예? 그거 보면 내 실력이 얼마나, 그게 돼야 또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를 해야지. 그냥 하라고 그러면 맨날 앞에 또 컨셉 재고자산 하다가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나는 90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그러면 자기가 그걸 위해서라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하시라고, 일단. 여기다 두 번째 의의는, 우리가 주식회사 말고 유한회사라는 게 있죠. 근데 유한회사는 그동안 회계감사를 안 받았는데 이제부터 또 회계감사를 받아요. 그럼 또 어느 파트가 또 좋아지겠어요? 또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는 지금 호재가 2번 겹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한국의 비영리회계 있죠. 비영리회계. 비영리 이제 요즘에 종교인도 과세하니까 그럼 종교단체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럼 회계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거 지금 재정 중에 있고, 그게 세팅이 되면 회계 감사를 또 받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누렸던 이제 종교단체 감사하면 재밌겠죠. 스님이 고기를 드셨네. 왜 영수증에 갈비가 나오지? 뭐 그런 입증 감사부터 해서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거, 어쨌든 그러면 감사부서가 또 좋아지는 거죠. 예? 축제가 났겠죠, 지금 감사 파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 합격을 하셔서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을 기회를 갖는 거고, 그럼 그만큼 또 결산이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럼 현재 회계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또 결산 자리가 중요해진 거니까, 그때 이제 결산을 책임질 사람들을 뽑을 때 그때 또 자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18 안에 합격을 하시라고요. 조금 늦는다면 2019 한 1분기까지는 합격을 하시라고. 근데 만약에 2019 한 4분기 합격하면 이제 문 닫은 거죠. 모든 노동시장이 이제 취업시장이 다 문을 닫으니까 이제 그 회계가 또 뭐가 문제냐면 이미 다 채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직하려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새로 들어갔으니까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지정감사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3년 동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4년 후에 이제 을 됐을 때 나오겠죠. 그럼 그때 들어갈 거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똑같이 공부해서 이제 합격한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기회를 생각한다면 또 저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씩 더 땡겨서 봐야겠죠. 땡겨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어쨌든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과목별로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잘 숙지하여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제라든가 이거 잘 배분해서 자기 시험 일정을 잘 잡아 조율을 하시고, 제가 볼 때 레귤레이션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항상 통상적으로 레귤레이션 뒷과목으로 미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루틴하고 안 맞으니까 불안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자기 불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즈니스 롤을 들었으면은 괜찮아요. 비즈니스 롤을 들었으면 빨리 1월, 2월 달에 동영상으로 텍스만 빨리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디폴트 텍스 하는 거 일부는 좀 또 겹치는 게 있잖아요.
또 제가 세무조정 잘 알려줬죠. 제가 잘 가르쳐 놨잖아요. 가서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레귤레이션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략을 잘 짜보시라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이제 상황 정리는 얘기 끝난 거고. 자, 오늘 이제 예습을 잘 해왔다고 하니까 봐야죠. 봅시다. 자, 1-1페이지 가보시고. 자, 1-1페이지 1장의 베이직 컨셉은 우리 어드밴스 첫 시간에 다 한 거니까 뭐 더 얘기할 건 없고요. 몇 가지 누락된 부분만 잠깐 얘기를 하고 간다 이거죠. 자, 1-2페이지 가보세요. 자, 맨 위에 그 밸런스 쉿에 자산 부채를 표시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유동 구별하지 않고 그냥 쫙 유동성으로만 분류할 수도 있고,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한 후에 유동성을 또 배열할 수가 있는데 그걸 혼합법이라고 해요. 혼합법. 그러면 이제 US 갭은 혼합법이죠. 커런트나 안커런트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또 유동성 분류하게 돼 있으니까. IFRS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들어봤지만 뭐든지 선택이죠. 그래서 세 가지 다 선택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IFRS는 세 개 다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그 IFRS가 유동성 배열법 두 번째 걸 채택하면 커런트 에셋, 난커런트 에셋은 없는 거죠. 그런 구분 없이 가는 거로 한 거니까. 또 정부회계 시간에 커런트, 난커런트로 구분하는 그런 방식을 무슨 포맷이라고 했었어요? 클래시파이드 포맷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동, 비유동법을 우리 비영리 시간에는 또 클래시파이드 포맷이라고 했었던 거니까 그 용어도 같이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가서, 자, 그 중에 또 이제 하나 오류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커런트 라이빌리티 중에, 커런트 라이빌리티 9개 중에 5번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DTL, 이건 지워야겠죠. 왜 지운지는 알겠죠? 난커런트로 가기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커런트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우자. 1-4페이지 와보시고. 자, 오늘 이제 법인세 하면서 중요한 게 3번의 손익계산서니까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매출액에서 출발해서 자, 마지막 결과물이 뭐라고 있었어요?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결과물은 넷인컴에서 끊으라고 했죠. 넷인컴이다 이렇게 꺼내주시고. 자, 그러면 OCI나 CI는 저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밑에다가 OCI나 CI를 첨부하면 그때는 뭐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있었으니까. 그럼 US갭은 OCI 첨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정리합니다. 그럼 1-5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중간 3번에 컴프레hensive 인컴이 있고, 자, 포괄손익의 정의 두 줄짜리는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죠. 주주거래 제외하라고 있죠. 주주거래 제외하고 자본의 변동은 포괄손익인데 그 안에 넷인컴은 주로 이제 실현이 돼서 배당 가능한 거고 OCI는 주로 미실현 손익이니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 전체로 OCI는 몇 개 있어요? 이건 예습 안 했어요? 4개 있죠, 4개. 그래서 첫 번째가 AFS의 미실현 평가손익. 두 번째가 뭐예요? 트랜슬레이션 기억나요?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캐시플로우 해지란 거 있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펜션에서 뭐가 기억나요? PSC나 게인 로스 이런 거 있었죠. 이 장면은 나중에 편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PSC나 AGL은 다 OCI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날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허를 찔린 눈빛이니까 내비두겠는데 하여튼 마지막 날 이러시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는 오늘 중간에 2번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포팅 포맷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 OCI를 보고하는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싱글 스테이트먼트 방식이라고 해서
싱글 스테이트먼트는 요 밑에다가 OCI를 달고 CI를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보고서가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싱글 스테이트먼트 방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 재무제표 이름이 뭐냐면 스테이트먼트 오브 인컴 앤드 CI예요. 그럼 손익과 포괄 손익을 모두 보고한 보고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투 스테이트먼트 방식은 뭐냐면 이건 내비두고 다시 재무제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오브 CI라고 해서 이때 출발은 NI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OCI를 첨부해서 CI를 보고하는 방식이니까 이런 방식이라면 1-5페이지 맨 밑에 해놨죠. 1-5페이지 그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를 건드리지 말고 추가로 재무제표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인 투 스테이트먼트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재무제표는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가 되는 거예요. 5개. 그래서 이 투 스테이트먼트 방식으로 간다면 재무제표는 5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넷인컴까지를 우리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예 그 자본 변동표 안에서 OCI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은 자본 변동표 기재 방식인데 세 번째 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번 방식과 2번 방식입니다. 손익계산서 밑에다가 추가로 집어넣든가 아니면은 별개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내든가 이렇게 해주셔요. 일단. 어쨌든 IS는 넷인컴까지다. 예?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은 세법을 보는 거니까 1-4페이지 그 손익계산서의 세금을 잘 고민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 넷인컴까지 오는 동안 자, 세금을 표시하는 위치가 어디쯤이었어요? 그러면 전에 이 IC라고 배웠죠. 계속사업 손익 그 위에서 세금을 표시하기로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IC라는 손익까지는 세전으로 보고하고 그 위에다가 세금을 따로 표시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때 세전 손익을 수업 시간에 CBT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전 계속사업 손익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텍스를 차감하면 IC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IC랑 NI 중에 지금 딱 하나 남은 손익이 뭐냐면 중단영업이죠. 중단영업. 여기다가 discontinued operation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게요. 자, 그럼 이 DO는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죠. 내는데 얘 세금을 여기 보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세금이 있지만 얘 세금을 표시할 장소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때부터는 다 세후로 가기로 했죠. 세후로. 그래서 IC 전은 세전 보고하는 거고 IC 밑에는 세후로 표시한다. 이거 기억을 하시라. 세후로. 그럼 우리가 내년도에 내야 될 법인세는 요만큼 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내는 거예요? 저거보다 더 내는 거죠, 사실. 저거보다 세금이 더 많은데 저기 손익은 IC와 관련된 세금인 거죠. 그럼 이런 데도 세금이 다 있단 말이에요. OCI나 이런 데 세금이 있을 테니까 그럼 전체 세금을 계산 후에 손익계산서에다가 얼로케이션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같이 한번 나중에 정리하셔야 된다. 일단 어쨌든 세금의 위치는 CBT 밑이다. CBT 밑에 처음 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세후로 표시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자 2-1페이지로 와주시고 2-1페이지. 자, 이 장의 디퍼럴 텍스 법인세 회계는 뭐 수업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문제 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알고리즘은 똑같이 있으니까 프리텍스 인컴을 보고하고 그 밑에 커런트 텍스랑 디퍼럴 텍스를 표시하면은 넷 인컴에 가는 모형으로 하고 했죠. 일단은 자, 얘를 가져다가 세무 조정하기로 했었으니까 과세 소득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세무조정 부호라고 있죠. 부호가 일단 치명적이니까. 라이프 인슈런스 프리미엄제는 더해요, 빼요? 더하죠? 감가상각비는 더해요, 빼요? 빼고 DTL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렌트 인 어드밴스 더하고 DTA다 답을 하고, 대손상각비는 더해요, 빼요? 더하고 DTA다 이렇게 답하겠죠. 불안한데. 아이, 그 정도는 해야지, 그잖아요. 그런 걸 강의를 안 한다고요. 그런 건 했다고 치고 이제 그걸 활용한 문제풀이를 하는 거지. 다시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세월에 끝내요, 그러면. 그럼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면, 여기 이제 A 값이라고 했죠, A 값. 그래서 이 A 값을 여기다가 반드시 비용이죠? 비용으로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얘를 분석하여 퍼머넌트 디퍼런스랑 템퍼러리 디퍼런스를 구분한 후에 다시 DTA파랑 DTL파로 구분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정리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B값이 나오죠. B값. B값은 항상 익스펜스는 아니고 베니핏이 될 수도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 디퍼럴 텍스는 여기 B를 보고를 하긴 하는데 익스펜스가 될 수도 있고 베니핏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일단. 그럼 어쨌든 이 양식은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요 세무 조정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금은 회사 전체 세금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세전 이익이니까 그럼 요 안에는 아까 얘기한 계속 사업 손익도 있지만 중단 영업도 있다면 이 세금은 계속 사업 손익과 중단 영업의 공통 세금이잖아요. 럼섬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얼로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럼 얼로케이션에 또 룰이 있겠죠? 그걸 오늘 추가로 이제 좀 학습을 하시면 조금 대비가 될 수 있다, 이게 일단은. 자, 그리고 2-2 페이지로 가고. 자, 2-2 페이지 메뉴에 그것도 바뀌었죠. 3월 15일이 아니고 4월 15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메뉴 첫 번째 줄에 미국의 법인세도 4월 15일로 그 개인소득세랑 동일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3월 15일이 아니라 4월 15일이다 기억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4 페이지 가보시고. 자, 맨 밑에 영구적 차이는 수업 시간에 7개 외우라고 했죠. 7개인데, 자, 맨 밑에 7번이 이제 법인세는 그건 이제 그 시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세무조정은 세전이익부터 해요, 세후이익부터 해요. 우리 회계는 편의상 세전이익부터 하는데 레귤레이션 그 세무조정 표에는 세후이익부터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스케줄 양식을 그대로 주면은 세후이익부터 만약에 출발하게 되면 그 안에는 법인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넷인컴부터 출발하면 거기 있는 법인세를 플러스 시키고 가야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출발한다면 법인세를 플러스 조정하는 거. 이건 당연히 영구적 차이로 봐야겠죠, 일단은.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는 세전이익으로 했었으니까 그러면 7번은 조정상이 아닌 거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나머지는 다 수업 시간 얘기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2-27 페이지 가보시죠. 27 페이지 가보시고. 자, Q2-2부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Q2-2. 자, 해답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 있으니까 왔다 갔다 나중에 잘 보시고. 자, 2-27페이지 Q2-2 보면은 K회사는 영업 첫 해고요. 세전이익이 20만 원인데, 자, 에스티메이트 페이먼트가 $10,000니까 기중에 미리 납부한 게 $10,000니까 나중에 페이업을 물어보면 A가 구한 후에 10,000원 빼면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10,000원을 미리 딱 체크해 놓으시고, 그럼 출발할 때 여기가 $200,000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무조정사항을 몇 개 준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적절하게 의사결정하는데, 단기세율은 25%니까 A급 구할 때 25% 곱하고, 자, 미래세율은 확정이 됐고 30%니까 B값 구할 때는 3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자, 첫 번째, 접대비 $10,000는 더해요, 빼요?
50% 해서 더하죠. 그래서 5,000원 더한다 이렇게 하시고 당연히 이거는 영구적 차이죠. PD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감가상각비 12,000원은 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00원 하고 당연히 얘는 DTL이다. DTL이다. 계산 나중에 하고 세 번째 그 지방채 이자 수익은 비과세니까 5,000원은 빼죠. 빼요. 이거는 PD다 이렇게 하기로 했고 수업 시간에 만약에 지방채가 아니라 연방채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세무조정 안 하기로 했죠. 그때는 0 이렇게 하라고 세무조정을 0으로 해주시고 자, 네 번째 그 올해가 첫 해인 거 기억하고 수업 시간에도 했던 일이에요. 자,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1,000원이고요. 대손 상각 비용이 3,500원이면 세무조정은 얼마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2,500 하지 말라고 했죠. 1,000만 하는 거죠. 1,000만. 네 번째는 세무조정 금액은 1,000이고요. 더해요, 빼요? 더해야겠죠. 얘는 플러스 1,000이다. 이렇게 하고 대손상각비가 3,500인데 기말 충당금이 1,000이라는 소리는 라이드오프가 얼마예요? 2,500이라는 소리니까 그럼 IRS는 2,500을 디덕션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3,500원을 비용 처리했는데 밑에서는 2,500을 공제해 주는 거니까 1,000원이 안 맞는 거니까 1,000원만큼을 조정해 주는 거고 얘는 당연히 DTA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거는 안 배운 거니까 자전거 답을 해보세요. 자, 트레이딩은 뭐 변경된 건 없으니까 그대로 채권이라 가정하고 트레이딩 증권의 미실현 이익이 2,000원에 잡힌 거예요. 그럼 요 안에 2,000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죠.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에 들어갔겠어요? 우리 손익계산서 정확한 위치 정도는 영업의 수익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더 레비뉴 정도에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주식을 사서 주식이 채권이죠. 이제는 바뀌어서 채권을 사서 평가해서 이익 난 거 갖고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는 이게 트레이딩이 뭔지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네가 주식을 샀니? 아직 안 팔았니? 그럼 과세하면 안 될 테니까 여기서는 아직은 과시점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2,000원 더해요, 빼요? 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0원을 하되 내년도에 실현시킬 때는 과세하겠죠, 다시. 그러니까 그때는 DTL이다 이렇게 하라고 DTL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어드밴스 처음 배울 때 이거는 안 배웠었던 거니까 안 한 거고요. 지금은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죠. 다 해볼 거예요. 예? 어쨌든 조정한다 이렇게 답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풀 때는 다 보지 말고 혼자 쭉 되는지 점검해서 분명히 틀렸으면 부호에서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호가 자기가 계속 뭐가 오류가 나오는지를 꼭 점검해 주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했다고 치고 이제 해답을 참조하면은 과세소득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8만 7천이 나온다 이게 해보시면. 자, 18만 7천에 당기세율이 25%니까 25%를 곱하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46,750이 나온다 이게요. 그럼 46,750은 일단 적고 그런데 이 중에 아까 미리 납부한 게 얼마 있었어요? 선납한 게 10,000원이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10,000원을 뺀 게 텍스 페이어블이겠죠. 당연히 텍스 페이어블은 언제까지 납부해요? 그럼 변경된 기준으로는 4월 15일이죠. 내년도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커런트 라이빌리티겠죠. 그래서 유동부채에다가 요 36,750원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지? 넘어가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DTA, DTL을 정산해 봐야 되니까 DTL은 세전 금액으로는 14,000이고요. 세율은 30%니까 얼마나 4,000
2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DTA는 1000원이니까 30% 곱하면 300이 나오겠죠. 300. 하시면 되겠죠. 그럼 B값은 얼마 나오냐면은 3,900이 나오죠. 당연히 익스펜스겠죠. 부채가 크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900 이렇게 답해 주시고. 자, 그럼 넷 인컴은 얼마 나오냐면 149,35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유효세율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유효세율은 뭐를 뭘로 나눠야 돼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야겠죠? 두 개 더한 거를 요걸로 나누든가, 귀찮으면 요거를 요걸로 나눈 후에 1을 빼도 되죠? 더 귀찮아요? 아니, 두 개 더하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눈 후에 1을 빼든가, 아니면 두 개를 더 하셔야 되고, 두 개를 더한 후에 20만 달러로 나눠야 유효세율이 나오니까, 해답 3조 하면은 25.33% 나오니까, 이렇게 답하시고. 그래서 이거 푸는 값만 안 잊어버리면 제가 볼 때 저긴 틀릴 일이 없고요. 중요한 건 아까 요 부호죠, 부호. 부호 중에 이제 뭐가 잘못되는지만 계속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일단. 하여튼 우리 어카운팅은 반복이 회독수 중요하다 그죠? 회독수.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 얘기 기억나요? 그럼 재무제표 지금 외워보자고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까먹었죠? 예? 이거 감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게 배우는 그 순간은 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손 놓으니까 또 안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거 오늘 하니까 오늘은 또 디폴트 텍스는 잘 하겠죠. 그럼 또 2월 되면 또 해지니까 또 반복을 자꾸 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괌에 가면 디폴트 텍스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수준을 이제 계속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숙지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답을 해보세요. 밸런스 시트에 요 36,750원은 커런트로 가야겠죠. 커런트로. 그러면 CL, NCL 중에 CL에 텍스 페이어블 36,750을 하고, 자, 리뷰 때도 시간 드리니까 촬영할 건 촬영하고 하세요. 와이드로 찍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듣고 답을 해보세요. 이날 DTL은 얼마예요, DTL? 그러면 3,900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답에 뭐 4,200 있던 소리 하면 안 되고, 예? 네팅해서 3,900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거 네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다가 그 근거를 리서치 해봐라. 그럼 아까 그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그 해당되는 갭의 원문 패러그래프를 밑에다가 그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일단. 자, 27페이지 큐 2-25 난이도 상중하. 자진 납세하세요. 상중하. 이 정도면 하죠. 하.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하 또는 중 밑에지. 이게 뭐 상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래서 집에서 이제 혼자 많이 풀었다면은 어디서 많이 틀렸겠어요? 4나 이제 5번 이런 거 주의하란 말이. 아까 대손삼각비 이런 것도 정규 수업 시간에 강조했으니까 안 틀리는 거지. 오늘 처음 풀었으면 또 뭐 볼만하겠죠. 이제 헉 하고 난리 나겠다. 어쨌든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필기하실 분 필기하고 시간 30초. 찍으실 분 찍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가보세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다 보면 MCQ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처음이니까 다 푸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양을 좀 줄여야겠죠. 그리고 해보니까 MCQ가 중요해요? 시뮬레이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지속적으로 풀어주는 거고, MCQ는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이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좀 좋은 똘똘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찍어놓고 나중에 시간 없으면 그것만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굉장히 지엽적인 걸 내는 MCQ들이 있죠. 그런 거는 에이 틀리자 그렇게 하라고요. 어차피 틀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왜냐면 그 스트레스 받거든요.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100문제 있다. 그럼 벌써 이게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10개를 미리 찍어놨다. 그럼 10개 빨리빨리 보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풀다 보면 이제 2회독, 3회독 때쯤 되면은 느낌이 온다고요. 이거는 그 좀 똘똘한 문제구나. 그럼 그건 잘 찍어놨다가 나중에 몰아서 풀으시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2-29페이지에 Q2-4인데요. 자, Q2-2랑 Q2-4의 또 차이점 뭐냐면, Q2-4는 이제 2차년도입니다. 2차년도. 1차년도가 아니라 이제 2차년도가 등장하면 또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Default X는 델타죠. 델타. 변화량. 그럼 DTA나 DTL의 변화량을 구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기초 금액하고 기말 금액의 차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그걸 주의하고. Q2-4도 궁극적으로 답을 까보면 나중에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순간 이제 그 트릭을 던져준 걸 피해가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내느냐 그거 자꾸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뮬레이션은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풀어보고 하여튼 백허 있는 것도 다 풀어보고 해서 이렇게도 속아보고 저렇게도 속아보고 그런 경험을 해야 시험장 가서 실제로 아마 적응 능력이 생길 거니까 하여튼 시뮬레이션은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자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올해가 X2년도입니다. 자, X1년도 연말에 Temporary Difference 감가상각과 관련된 DTL이 4만 달러인 거예요. 4만 달러. 그럼 기초 DTL이 4만 달러다 미리 세팅이 된 거죠, 일단. 자, 그리고 X2년도에 다음 4가지의 Temporary Difference 4개가 있는 겁니다. 4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4가지에 이미 세무 조정을 다 해준 거죠. 퓨처 텍서블, 퓨처 디덕터블 해서 다 그걸 가지고 세무조정을 집어넣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율은 무조건 40%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리텍스 인컴이 80만 달러라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건데, 자, 프리텍스 인컴이 80만 달러인데, 세무조정이 4개가 있어요. 4개. 4개를 잘 조정해서 밑에 텍서블 인컴을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그 템포럴 디퍼런스가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임대료 미리 받은 거, 로얄티 미리 받은 거예요. 아까 임대료 미리 받으면 더 한다고 했어요, 뺀다고 했어요. 더 하죠. DT A여야겠죠. 그럼 거기선 더해요, 빼요? 빼고 있죠? 왜냐면 퓨처니까 그런 거죠. 퓨처니까. 그럼 미래에 마이너스 19만이 된다는 소리는 지금 플러스 19만 했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의 세무조정은 방향은 올해 거 준 거예요? 미래 거 준 거예요? 미래를 준 거니까. 그럼 미래에 얘가 마이너스 19만이 된다는 소리는 오늘 플러스 19만원 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미래에 어쩌고 저쩌고 줬다는 거는 4가지 모두 템퍼럴한 소리겠죠. 퍼머넌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해놨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뭐예요? DTA. DTA.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자, 다양한 비용을 미리 어쿠를 한 건데
텍스 관점에서는 지급 시점에서 공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 워런티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중에 45,000달러 공제 준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45,000원 공제 준다는 거니까 오늘은 플러스 45,000원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것도 DTA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건 아닌데 시험장 가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낯선 걸 나왔을 때 빨리 알아들어야겠죠. 이 말뜻을 빨리 듣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예요. 자, 할부 판매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 시간에 DTA라고 했어요. DTL이라고 했어요. 건설공사랑 할부 판매를 DTL이라고 했죠. 그럼 자동차를 팔았을 때 우리는 수익을 잡지만 국세청에서는 할부금 들어왔을 때 과세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나중에 할부금 받을 게 있으면 미래 과세될 게 있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24만 3천 달러라고 하면 올해는 마이너스 24만 3천 달러가 디덕션 받아야겠죠. 그리고 포지션은 당연히 DTL이다 이렇게 하요 DTL. 이 문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1번이다. 이거 1번. 1번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가상각이 미래에 플러스 57만 원이 기다리고 있다면 올해는 얼마 조정해야 돼? 마이너스 57만 원이 되죠, 원래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이게 미래 금액인데 올해가 첫 해예요, 2000년도에. 2000년도면 작년도에 있었던 세무 중이 또 감가상각비가 또 있었죠. 올해는 X 2년도인데요. 작년도에 DTL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DTL의 원인이 뭐였어요? 감가상각이었으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세무조정이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겠죠. 그러면 작년도에 마이너스 한 개 있고 올해 마이너스 한 개 누적이 돼서 570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를 마이너스 한 거예요? 4만 원이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랬군요. 거기에 그 금액에 40% 곱한 게 4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겠어요? 그쵸? 10만 원. 그래요. 10만 원. 그럼 올해 세무조정은 얼마였던 소리예요? 47만 원이죠. 47만. 그렇죠. 47만 원. 이게 누적이니까. 57만 달러는 누적이니까. 당연히 포지션은 DTL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뽑아내는 게 요 문제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마이너스 47만 달러다 이렇게 해주신 게 포인트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지? 그래서 시험 보고 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주로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요. 일단은 뭐 자기가 실수로 가서 계산 틀리고 하는 거는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자기 규책 사유니까.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말을 못 해요. 본인도 행설수설하고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말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돌아와서는 무슨 문제, 감가상각이 나왔어. 이딴 얘기밖에 안 하겠죠. 근데 이 문제 하이라이트는 감가상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도 문제였고, 누적 세무조정을 줬으니까 전년도 거랑 비교해서 증분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시험장 가서 딱 알아들어주는 게 사실 중요한 거고요. 그 사람들의 출제 의도만 이해했으면 계산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다 한 거죠. 쭉 했으면 해답 참조하면은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제 32만 2천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해답 보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율 40%라고 하니까 요 값이 A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2만 8천
80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얘기예요. 자, 디퍼럴 텍스는 또 여기서 실수하니까 잘 생각해요. 잘 구분해보면. DTA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세전으로는 얼마예요? 세전으로는 23만 5천이고, 세후로는 40% 곱해야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하면. 9만 4천 나오죠. 9만 4천. 그 다음에 DTL은 세전으로는 얼마예요? 세전. 81만 3천 원이죠. 다음 주에 많이 줄을 것 같죠? 사람들. 이게 40% 곱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32만 5,200이 나오죠. 그럼 이거 네팅하면 얼마 나와요? 23만 1,200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랑 다른 점이 이게 2000년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기말 현재 네팅한 거잖아요. 그럼 이 디폴트 텍스 구하라고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거랑 뭐랑 비교해야 돼? 기초랑 비교해야겠죠. 기초에 아까 얼마 있었어요? 4만 있었죠. 그럼 요거랑 4만의 차이니까 19만 1,200원이 B값이죠. 이거는 기말 현재잖아요. 기말 현재 누적을 갖고 구한 거고 기초 금액이 이미 4만 원 있었잖아요. 그럼 델타는 4만 원에서 23만 1,000원의 디테일, 어차피 둘 다 디테일이니까 네팅해도 그럼 19만 1,200원이 B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4만 원을 빼서 B값은 19만 1,2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1차년도가 쉬운 문제고요. 2차년도면 어쨌든 생각할 게 몇 개 있는 거죠. 지금 전년도와의 누적 효과를 잘 감안해야겠구나. 그래서 해야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손익계산서의 세전이익은 얼마냐면은 40만 달러고요. 당기 법인세 비용은 마이너스 12만 8,80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연 법인세 비용은 요거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9만 1,200이 되어서 넷인컴 구하라고 하면은 쫙 긁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48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 프리텍스가 80만 원 하고, 그러면은 넷인컴은 48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 이제 우리 또 약간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개를 요거로 나누면 몇 프로 나와요? 40% 나오니까. 그러면 퍼머넌트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세율하고 유효세율이 일치하겠죠. 혹시 틀렸어도 여기서 또 껴 맞춰야겠죠, 그러면. 여기다 40% 곱하면 얼마예요? 둘이 더해서 32만 원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값은 32만 원이 아니라면은 뉘우친 바 있어서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면 또 힌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크로스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자, 요거 답해보세요. 자, 텍스 페이어블은 얼마예요? 텍스 페이어블. 그러면 12만 8,800이고 DTL은 얼마예요? 그때는
23만 1200이죠. 여기다 또 19만 1200 넣으면 안 되죠. 여기다가는 23만 1200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B 값은 19만 1200 넣고 그렇게 해야죠. 이걸 맨날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숫자로 같이 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하이라이트는 이거 아까 이거 마이너스 47만 원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주어진 그 방향은 커런트가 아니라 퓨처죠, 퓨처. 퓨처의 방향이니까 올해 세무조정은 역방향으로 가서 세무조정 해줘야겠죠, 그렇게. 근데 그거는 벌써 아까 렌팅 어드밴스는 이렇게 점검해보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벌써 거기서 이제 느껴질 테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마 바로 잡을 확률이 큰데 이거 이제 57만 원 확률이 크니까 그거 주의하자 이거예요. 필기 또 하시고 필기. 됐죠?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험장 가서 시뮬레이션에 이연법이사 나왔다. 그럼 처음에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1차 연도인지 2차 연도인지 봐야겠죠. 이 문제가 1차 연도를 준 건지 2차 연도를 준 건지 확인하고 만약에 2차 연도면 전년도 세무조정이 있었을 거고 그잖아요. 또 이연법이사의 B값 구하라고 그러면 그 비기닝 밸런스를 차이를 구해야겠구나. 그걸 딱 생각을 하고 자꾸 잘 읽어봐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내 틀의 문제를 가져와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 휘둘리면요 결국은 깜빡깜빡 읽으면서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문제 푸는 그 틀에 딱 가져와서 아 이건 2차 연도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팔란 말이에요. 또 다 까먹었겠지만 연결재무제표가 시험장 가서 나왔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확인하라고 했었어요 제가. 다 헛돼요. 그죠? 지분법이냐, 원가법이냐부터 확인해서, 지분법이면 P가 몇 개예요? 8개구나. 그럼 8개 답을 미리 확보를 하고 가는 거고, 원가법이면 4개구나. 이렇게 하라고요, 일단. 그죠? 현금흐름표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직접법이냐, 간접법이냐 따라서, 예? 그 주어진 게 영업활동에 보고할 수도 있고 주석에 공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해답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일단 연도를 확인합니다. 연도 1차 연도냐 2차 연도냐 그걸 꼭 확인을 해주시라고. 됐고 자 그 다음에 잠깐 내용을 잠깐 보고 잠깐 쉴게요. 자 교재 24페이지 가보시고 2-24페이지 여기 심화학습 1번, 2번은 세법 규정이니까 그대로 다시 외워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세법을 그쪽에서는 배웠다고 가정하고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또 시험의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크로스오버 해요. 텍스라 하더라도 우리 파이낸셜 어카운트 낼 수도 있고요. 또 파이낸셜 어카운팅 문제를 오디트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세법 규정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몇 가지, 2가지 정도는 알고 가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갭에서 구딜은 상각을 하지 않죠. 그죠? 근데 국세청에서는 15년 동안 나눠서 디덕션 해줍니다. 15분의 1씩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구딜이 발생한 첫 해 세무조정하라고 그러면 1년도에 연말 가서 세무조정하라고 그러면 구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밑에서는 15분의 1 생각하니까 그 세무조정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죠.
대신에 언제 이거는 소멸돼요? 15년 후면 소멸이 돼요? 그건 아닌 거죠. 15년 후가 끝나고 그 전이어도 하여튼 임페어먼트가 생기면 소멸이 되겠죠.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언젠가 임페어먼트가 생긴다면 우리는 로스를 잡겠지만 밑에서는 그땐 디덕션 안 해주겠죠. 이 대화의 단절 또. 그럼 어쨌든 미래는 언젠지 모르지만 플러스니까 DTA예요, DTL이에요. DTL이다 이렇게 해서 DTL이다 이렇게 답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연 법인세 부채가 보고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T0 시점에 굿일이 150원이 생긴 거예요. 기초에. 그 1년 후에 T1 시점에 가면 우리 세전이익에 상각이 없으니까 저 굿일은 여기에 영향을 안 주지만 여기서 얼마 공제해줘요? 10을 공제해 줄 테니까 마이너스 10 세무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년을 좀 기억하라고요. 15분의 1을 본인이 계산해서 그만큼을 마이너스 세무조정 해주시라고 일단. 대신에 15년 후에 리버스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굿일이 임페어먼트가 된다면 그 임페어먼트는 갭에 논리지 IRS에서는 그걸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게 리버스가 될 테니까 그때 이제 DTL 소멸될 거니까 DTL 컨셉 이렇게 봐야겠죠. 됐죠? 오늘 키우시고. 자, 두 번째. 자, 창업비 배웠죠, 창업비. 그래서 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 들어간 비용을 우리 갭에서는 전액 비용 처리하죠. 즉시 비용 처리하는데 또 우리 IRS에서는 최소한 15년이니까 좀 15분의 1씩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창업비가 150이 들어갔다면 테스트 해봐야지. 그러면 여기에는 세무조정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월 1일이고요. 여기가 12월 31일인 거예요. 연말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올해 손익계산서에 창업비는 비용 처리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고. 밑에는 공제해줘야 안 해줘요? 얼마만 해줘요? 그러면 세무조정은 얼마 해야겠어요? 더해요, 빼요? 플러스 140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플러스 14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150이고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40이다. 얘는 15년 후에 소멸이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15년 후에 없어질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얘는 DTA겠죠. 그래서 매년 10씩 해서 앞으로 14년 동안 없어지는 거죠. 15년 후에 없어지는 건데 이제 앞으로 14년 동안 10씩 없어진다고 보면 되니까 미래 140이 될 거니까 우리는 DTA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5년 연말 기억하고요. 15년 연말. 됐죠? 여기까지 두 개 잘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를 이제 찾는 건데, 그 밑에 들어가면, 자, 과세소득과 세전이익의 차이를 템퍼러리 디퍼런스를 우리가 DT에서 디테일로 하는 건데요. 그 밑에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4개 있죠? 자, 그 문장을 읽어보고, 옆에다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세요. DTA인지 DTL인지만 답을 해보세요. 4개를 읽고, 각각 4개가 DTA냐, DTL이냐,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문장으로. 이건 또 셀렉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갭의 원문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읽어보고 DTA인지 L인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자기 빈 백제도 한번 써보세요. 충격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써보시라고 일단. 말로 때우지 말고 써보라고요.
자, 첫 번째는 레비뉴인데 세전 이익에 반영된 후에 과세된다고 했으니까 future taxable이죠. 그러니까 DTL이죠, DTL. 그러니까 이런 건 DTL을 설명하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답을 하라고요. 자, 두 번째 비용인데 파이낸셜 인컴에 기록된 이후에 디덕션 받는 거니까 future deductible이니까 DTA다. 이렇게 답을 해야겠죠, 이거는. 자, 세 번째는 revenue인데 세전 이익에 인식하기 전에 미리 선 과세를 했으니까 future는 non-taxable이 되겠죠. 그래도 DTA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마지막은 뭐 그냥 DTL이겠죠. DTL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그래서 계산형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문장 던져주고 골라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라고 일단.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25페이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2-25페이지부터 진도를 또 나갑시다요.